수출 규제 문제와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한일 정상이 15개월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불편한 일이시고 결코 멀어질 수 있는 사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양자회담에서 서로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어제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통과 직후 비례대표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시각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학습 도우미가 어린이를 상습 폭행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아동 가족이 CCTV를 설치하면서 폭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공장 직원 5명이 다쳤습니다. 제철소 내 발전 설비를 시험 운행하다 폭발이 일어난 걸로 파악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내일 현장 감식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행위가 있었는지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올해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항공업계에 대주주발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직원들 구조조정에 들어간 대한항공은 대주주 일가의 치열한 경영권 다툼이 예고된 상태고 아시아나항공은 회사 매각에 임박해 인사 자금까지 일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내부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1년 3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수출 규제, 또 군사정보 보호 협정 같은 두 나라 사이에 얽혀있는 현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려면 무엇보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는데 두 정상은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는 걸 확인하면서도 대화로 풀어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먼저 회담이 열린 중국 청두에서 전병남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치며 한일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았습니다. 양국이 머리를 맞대어 기회로 제대 방향을 속히 모셔가지고 있습니다. 日韓関係をぜひ改善したいと考えており、今日は率直な検討会を行いたいと思います。 예정된 시간을 넘겨 45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수출 규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7월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당부했고 아베 총리는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답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선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습니다.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엔 이르지 못했지만 양국 간 대화의 동력만큼은 확보했다는데 이번 회담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회담에선 문 대통령의 공개 발언 도중에 일본 측 관계자가 취재진의 퇴장을 요구했는데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잠시 발언을 중단하는 돌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정상의 공개 발언 중에 상대국 관계자가 끼어든 건 외교적 결례 논란을 낳을 걸로 보입니다. 중국 청두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아베 일본 총리는 한 2시간쯤 전에 중국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또 일본 반응은 어떤지 도쿄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성재 특파원, 먼저 아베 총리 기자회견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양국의 기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일본의 기존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다시 강하게 전달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이 책임지고 현 상황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韓国側の責任で解決策を示すべきである。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していくきっかけを韓国側から作るよう求めました。
아베 총리도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는데 두 정상이 동의했다고 확인했지만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론적인 입장을 주고받는 데 그친 셈입니다. 네,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일본 언론 쪽에선 이번 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정상회담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일본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는데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마느냐는 앞으로 한국의 대응에 달렸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보류 조치와 최근 수출 당국의 국장급 대화 재개로 신뢰관계를 간신히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공은 한국에 넘어간 게 아니냐는 것이 일본 언론의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는데 한국과 일본 두 정상이 합의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와 또 남은 변수까지 정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 이후 15개월 만의 양자회담에서도 구체적인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까지 두 나라가 맞서온 현안에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고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에 대해선 별도의 발표도 없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눴지만 공개는 어렵다면서 어느 정도 기한 안엔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점을 양국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만 짧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정상화되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삼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계속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게 된 것은 정상회담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인지에 대한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와 같은 여러 고비들이 남아 있어서 조속한 한일 관계 개선을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다음은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김민정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젯밤 9시 40분쯤 본회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27번째 안건인 선거법을 4번째로 올려서 전격 상정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장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을 의식해 물리력까지 동원하진 않았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적폐청산, 4대 강보 파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테러 방지 법안 처리 당시 등장했던 필리버스터가 3년 10개월 만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첫 주자인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자정을 넘겨가며 3시간 59분 발언하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나서 30분 더 길게 토론하는 등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신경전이 오갔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국당은 본회의 지연 전략과 함께 비례의석 전용 위성 정당을 만든다는 비례한국당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당은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오는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맞춰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용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당선시킨 뒤에 총선이 끝나면 다시 합치겠다는 겁니다. 그런 한국당 생각대로 될지, 또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박하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역구 투표는 자유한국당에 하고 정당 투표는 한국당 아닌 비례한국당에 하도록 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구상입니다. 실제로 한국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지난 2016년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이 받은 정당 득표율을 비례한국당이 고스란히 받는다고 가정하면 비례한국당은 지역구는 0석이지만 정당 득표율은 36%로 높아서 연동형 비례 17석을 포함해 비례대표로 모두 23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비례한국당이 없을 때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 당선자가 0명인 걸 감안하면 비례한국당이 생기면 두 정당의 의석은 17석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이런 일이 실현 가능할까요?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경우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어달라는 선거운동은 불법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알아서 찍어줘야 하는 거죠. 기호는 어떨까? 한국당은 2번이지만 비례한국당은 현역 의원이 없으니 뒤쪽으로 밀릴 겁니다. 기호를 앞당기려고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비례한국당으로 당적을 바꿀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비례한국당이란 당명은 이미 지난 10월 선관위에 등록돼 있습니다. 누군가 선점한 건데 자신은 한국당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온다면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위성정당, 페이퍼정당이란 비판을 받아도 선거법 개혁을 막기 위해서라며 비례한국당을 밀어붙일 태세인 한국당. 위성정당을 만들어 당선자를 낸 뒤 합당이나 출당으로 두 당이 결합할 경우 연동형 비례제를 추진해온 세력은 선거제도 개혁이 무력화될 거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필리버스터는 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에선 시간을 좀 더 끌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 의원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나가니 삼자여 따르라. 네, 이렇게 필리버스터는 원래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와서 길게 말을 하는 건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한국당 권성동 의원. 어젯밤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한 국회의장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문희상 씨를 국회의장으로 생각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이번 선거법안은 밥그릇 싸움의 결과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언쟁을 하던 찬성 측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각 당은 발언 의원을 응원하거나 다른 당 의원에게 야유를 보내기 위해 당번조까지 만들었지만 지금 교대 시간입니다. 밤사이 본회의장에는 보통 10대명가량 머물렀습니다. 밤샘 토론회 의원도 의장도 감기는 눈꺼풀과 싸워야 했습니다. 생리현상 때문에 발언 도중 의장 허락을 받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가 하면 3분 안에 다녀오는 걸로. 아니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연단을 떠났으니 선수 교체하라고 외쳤던 반대측. 부장님, 교대하십시오, 교대. 불과 몇 시간 뒤 의장님, 화장실 좀 다녀야 되겠습니까?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연단을 안 떠나려고 아예 기저귀를 준비했다고 나중에 털어놨습니다. 반대측만 발언을 이어갔던 3년 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와 달리 이번엔 찬성 측 의원도 나섰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는 과제대로 해결을 하고 필리버스터는 통상 소수당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수당 의원까지 가세한 건 이번 쪼개기 임시국회가 내일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여당이 참여해도
필리버스터가 뒤로 한없이 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어젯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날을 꼬박 새고 지금 22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나라 기자, 지금도 본회의장 안에서는 의원들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필리버스터 6번째 주자로 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연단에 서고 있는데 그 직전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차례였습니다. 3년 전엔 필리버스터를 12시간 넘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엔 의원 한 명당 보통 너댓 시간씩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22시간째 계속되면서 본회의장은 사실 좀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이 대부분 빈자리인데요. 제가 방금 본회의장에 다녀왔는데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10명 정도로 의원보다 취재진이 더 많았습니다. 성탄 전야인데다 총선이 넉 달도 채 안 남아서 이 의원들 상당수가 지역구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임시국회가 성탄절이 내일까지라서 이 필리버스터를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럼 앞으로 국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성탄 전야인 오늘 밤은 밤새도록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내일 자정 끝나는데요. 그때까지는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음 날인 모레 오후 2시에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놨는데 그때 본회의에선 같은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다시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측은 선거법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공수처 법안 상정입니다. 그러면 한국당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공수처법 찬성 진영은 또 회기를 끝내고 새 임시국회를 열어서 법안을 표결 처리하는 이른바 쪼개기 국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가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법안 하나당 임시국회를 한 번씩 여는 웃지 못할 상황을 피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윤나라입니다. 오늘 낮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이 일어나 현장 근로자 5명이 다쳤습니다. 파편이 수십 미터를 날아갈 만큼 큰 폭발이었는데 광양제철소에선 몇 달 전에도 대형 폭발 사고와 정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KBC 이상환 기자입니다. 쇳덩어리가 마치 미사일처럼 솟구칩니다. 뒤이어 시뻘건 불길과 함께 버섯 모양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2차례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건 오늘 오후 1시 10분쯤. 파편이 주변 공장으로 날아들었고 인근 주택의 창문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폭발은 강력했습니다. 놀랐어요. 포 쏘는 그런 소리로 들었거든요. 처음에 그 파편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로켓처럼. 5분 정도 후에 이제 2차 폭발이 있을 거예요.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170여 명과 장비 27대를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사고로 54살 A씨 등 5명의 작업자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직경 1m, 무게 100kg이 넘는 파편이 이순신대교에 떨어지면서 10여 분 동안 차량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폐열 회수 발전 설비를 시험 가동하던 중 이상 공정이 발생했고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발전 설비가 일단은 테스트 중에 불이 났다. 그렇게 좀 파악했어요. 정확하게 지금 어떤 건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상황실에 들어가서. 광양제철소에선 지난 6월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졌고 7월에는 정전으로 공장 굴뚝마다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고에 광양제철소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시각장애 아동의 학습을 돕던 장애인 복지관 강사가 아이를 심하게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과외를 하면서 강사에게 맞았다는 아이의 말에 방 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 폭행 장면이 이렇게 그대로 잡혔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가정집.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가 화를 내며 옆에 앉은 아이의 머리를 수첩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얼굴을 밀치고 꼬집더니 급기야 목을 조른 채 흔들기도 합니다. 40분짜리 영상에서만 크고 작은 폭행이 20차례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시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4학년생. 때린 사람은 이 아이를 3년간 가르쳐온 30대 강사 김모 씨입니다. 오른쪽 왼쪽에 피멍이 들어있을 정도로 이제 있으니까 이건 아이는 학교에서 장난치다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난주 아이가 강사에게 맞은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자 방 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잡힌 겁니다.
다른 방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가족들이 신고해 강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제가 지금 좀 볼 같은데 꼬집긴 했어요. 아동학대법 현행범을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김 씨는 이곳에서 아이를 향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는데요. 피해 아동은 지난해 여름부터 1년 넘게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못했다는 아이 말에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혼내주니까 안 했거든요. 믿기지가 않았고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김 씨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폭행을 1년 넘게 지속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너무 애정이 다해서 내 새끼처럼 순간에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피해 가정에 강사를 연결해준 장애인 복지관 측은 김 씨가 가르쳤던 다른 아이 4명에게선 폭행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의 대부로 불리며 참여정부 당시에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허인회 씨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는데 허 씨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월급 약 5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강청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허인회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건 임금 체불 혐의입니다. 태양광 업체인 녹색 드림 협동조합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 명에게 여러 해에 걸쳐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건데 검찰이 확인한 액수만 5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노동청이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면서 시작된 수사입니다. 검찰은 허 씨가 직원들에게 줘야 할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을 무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허 씨가 운영한 태양광 업체는 현 정부 들어 2년간 서울시 보조금 37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허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체불임금을 갚을 의사와 계획이 있다며 모레 열리는 영장심사에서 2달간 시간을 달라고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허 씨의 신병을 확보해 사용처가 의심되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과정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선 출마 포기를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과분한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한 곳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집과 사무실입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울산시장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쟁하다 송철호 후보가 단수 추천되자 출마를 포기한 인물입니다. 지난주 SBS와 인터뷰에선 경선 출마 포기를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선 하지 말고 그냥 자리 가는 게 어떻겠냐 이게 총리사 말고요. 다른데 자리 얘기를 해서 저한테 과분한 자리죠. 임 전 최고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인터뷰 내용은 말실수였다며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수첩 등에서 임 전 최고위원을 회유하려 했던 구체적인 정황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도 당시 경선 과정에서 자리를 대가로 후보자를 매수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남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한 경찰관들의 컴퓨터와 조사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오늘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검찰 조사에 대비한 인사조치로 알려졌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제주에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지 며칠 만에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제주에선 만일을 대비해서 혼자 사는 중장년층을 관리하는 제도도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신고를 3차례나 받은 뒤에야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JIBS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입니다.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뒤늦게 동사무소 직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3살 A씨는 오랜 기간 혼자 살면서 우울증을 앓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자 살다가 가족 없이 살다가 저기 하니까 불쌍하지. 처음 이상한 낌새를 파악한 건 건강음료 배달원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제주시는 업체와 협력해 혼자 사는 중장년층의 무료 음료 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정기 배달을 통해 1인 가구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제도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음료가 그대로 있자 배달원이 주민센터에 신고했지만 사후 조치는 없었습니다. 수요일에 안 주셨다는 걸 알면 제가 이제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미처 나가지를 못했어요. 이번 안전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세 차례 신고를 받고서야 주민센터 직원이 현장을 찾았고 숨진 A씨를 발견한 겁니다. 제주 지역 1인 가구는 지난 2015년 5만 8천여 가구에서 지난해 7만 3천 가구로 1만 5천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50대 이상은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자체에선 증가하는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 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시스템 운용이 부실한 관리로 이어졌습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고시원에 들어가서 흉기를 들고 직원에게 돈을 달라며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고시원 복도에선 한 남성이 잠긴 사무실 문 앞을 서성입니다. 한 손엔 흉기를 들었는데 문을 쿡쿡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맞닥뜨린 이 남성. 경찰이 테이저건을 겨누자 남성은 주춤주춤 흉기를 내려놓았고 이어 경찰에 체포돼 끌려갑니다. 그제 오후 경기 고양시의 한 고시원에서 32살 노모 씨가 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대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직원은 흡연실에서 마주친 노 씨가 흉기를 내밀며 10,000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10,000원 주시라고요.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까지 쫓아와 위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앉아 있다가 담배를 다 피운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소매에서 꺼내더니 위협을 했거든요. 다행히 사건 당시 노 씨와 다른 고시원 거주자가 마주치진 않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노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횡설수설해 정신병원에 진료를 의뢰했고 조만간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예정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2년 전 이맘때쯤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졌습니다. 그 참사 이후 많은 사람이 찾는 시설은 안전점검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는데 그만큼 달라졌을지 임태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목욕탕에 하나밖에 없는 비상구로 나갔더니 이어진 통로 끝을 떡하니 철망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보면 자물쇠가 잠겨있어요. 또 다른 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비상구로 이어지는 통로에 덧문이 설치돼 있고 비상구는 덧문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습니다. 모두 위법입니다. 서울시가 찜질방과 목욕탕 46곳을 불시에 단속했더니 절반에 가까운 22곳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피난설비 미흡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구와 소화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점검을 받은 곳은 안심할 수 있을까? 최근 점검을 받은 경기도의 한 사우나를 가봤습니다. 사무실에서 점검을 하고 갔었어요. 유전통 이런 거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방화문 입구엔 세제와 생수통 같은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 있고 오늘 이게 물건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건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못 넣고 있어요. 지상으로 빠져나가는 유일한 비상구는 잠겨 있었습니다. 애들이 여기서 담배를 피워요. 네.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커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없는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 등 사전 예방 대책이 더 강화돼야 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자,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땅이 움푹 꺼지는 사고가 있었던 경기도 고양시에선 그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안전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반년 동안 한 번도 회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2일 땅 꺼짐 사고가 난 경기도 고양 백석동에선 2017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4차례 일어났습니다. 지반이 약한 데다 땅속 7에서 8m에
지하 수층이 있는 지질학적 특성이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부 흑창토를 결집력이 없는 그 토질이에요. 땅꺼짐 사고가 이어지자 고양시는 지난 5월 사고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른바 지하안전위원회를 만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위촉되고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 한 건 없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도록 돼가지고 구성은 해놓고 그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 시작은 안 한 상태죠. 고양시는 위원회 소속 일부 전문가와 현장 점검을 나간 적이 있다고 했지만 언제 어디를 점검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사고 장소에서 40m 떨어진 도로에서 균열이 발견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양시는 이 사고 때문에 땅꺼짐 현장 부근 오피스텔 공사를 중단시킨 채 조사를 벌였는데 도로 균열과 땅꺼짐 사이의 인과관계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자, 서울 여의도역에서도 그제 땅이 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사고 난 데 비롯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땅 밑에는 상수관이라든지 하수관, 또 가스관 같은 많은 시설물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모르고 공사하다가 사고 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290억 원을 들여 땅 속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입니다. 바로 이 근처에서 지난 2015년 땅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런 땅꺼짐 위험 지점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삼성중앙역 주변 땅속 지도를 구해봤습니다. 지난 2017년 만들어진 3D 지도에 따르면 가스관과 전력관이 지하철역 출입구를 따라 표시돼 있고 통신관은 아예 보행자 계단 위 허공에 설치된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들은 지도와 달리 실제로는 땅속 깊이 묻혀 있습니다. 땅속에 없는 줄 알고 팔 텐데 파다 보면은 또 잘못하면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 믿고 했는데. 역시 지난해 싱크홀 사고가 있었던 봉은사역의 땅속 지도입니다. 지도대로라면 통신관이 사람 머리 위를 지나가는 높이에 있습니다. 이 지도는 지난 2014년 서울 송파 싱크홀 사고 이후 국토부가 사고 재발을 막겠다며 제작 중인 전국 지하공간 통합 지도입니다. 예산 290억 원이 들어갑니다. 162개 지자체 가운데 지금까지 25개 지자체의 지도만 완성되는데 그마저도 이렇게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 전력관 31.7%, 하수관 27%, 통신관 25.4%의 위치 등 정보가 부정확했습니다. 국토부에게 왜 이런지 물었습니다. 국토부는 전력회사, 통신회사 등이 제출한 땅속 지도 자료들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신뢰도가 다 달라요. 그거를 같은 눈높이로 통일시켜가지고 다시 전문가가 다 확인해서 그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지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민간 기관에 데이터 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는 했지만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2달째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하얀 눈이 아닌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뿌연 성탄절이 예상됩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거리는 성탄절을 알리는 장식들과 인파로 붐빕니다. 눈을 기대한 사람이 많지만 눈 대신 뿌연 미세먼지가 찾아와 시야를 가렸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은 먼지에 갇혀 답답하기만 합니다. 크리스마스라서 눈을 기대했는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좀 심하다고 마스크를 일부러 안 했거든요, 데이트 때문에. 근데 마스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전국의 초미세먼지 최고 농도는 서울이 세제곱미터당 62 마이크로그램, 경기 63, 충북 68로 나쁨 수준을, 세종은 84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기 상층 제트 기류가 평소보다 북쪽에 머물면서 찬 공기를 막고 있는 동안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대기가 정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는 데다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좀처럼 대기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겨울 기온에 미세먼지 공습이 잦아지는 현상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탄절인 내일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세종과 충청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연말에 고민해서 주문한 선물이 완전히 깨진 채 배달된다면 어떨까요? 택배 물량 많은 이맘때 이렇게 배달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는 일이 적지 않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상 받을 수는 있는지 KNN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택배 차량이 주택가 마당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택배 상자가 조수석 창문을 통해 바닥으로 내팽개쳐집니다. A씨가 어머니 생일 잔치를 위해 주문한 선물인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항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바꾸면 던질 수도 있어요. 거기 어딘데요? 뭐길래 그래? 그렇게 사과를 대충대충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었어요. 택배 기사는 뒤늦게 사과하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A씨는 이미 생일을 망친 뒤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형을 살펴보면 물건이 분실된 경우에 이어 파손된 경우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물건이 파손됐을 경우 택배사와의 분쟁을 대비해 2주 이내에 신속하게 피의 사실을 접수해야 합니다. 또 파손된 물품을 사진 등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의 크기, 종류,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적지 않으신 경우에는 배상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 운송장에 금액을 적지 않았다면 택배 표준 약관에 따라 고가의 상품이라도 최대 50만 원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올 한 해 항공업계 실적이 크게 떨어졌는데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주주가 초래한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다툼 가능성을 내비쳤죠. 직원 구조 조정 중에 대주주 일가는 밥그릇 싸움을 하는 양상입니다. 또 대주주의 무리한 경영으로 주인이 바뀌게 된 아시아나항공은 회사 매각을 앞두고 인사 잡음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일반 직원들을 향해선 인원 감축의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정성진 재희원 기자가 두 회사의 내부 목소리를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2013년 이후 6년 만에 희망퇴직 접수를 받았습니다. 임원수도 20% 이상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직원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회사에서 나갈 길을 만들어줬다는 자체가 고용 불안정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경영권 다툼 가능성을 내비치는 입장문을 발표하자 허탈하다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분을 두고 싸우고 있는 언론전을 봤을 때 저희는 사실 힘이 빠지는 거죠. 직원들 사이에선 조 전 부사장의 선전포고가 조원태 회장을 흔들어 경영에 복귀하려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땅콩 회항으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조 전 부사장이 경영에 복귀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가 직원 익명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노조는 조 전 부사장 복귀 반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항공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람이 또다시 경영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경영 참여를 선언했던 사모펀드 KCGI가 최근 지분을 17%대까지 늘리는 등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경영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집합이 이루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경영권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다들 이런 분위기니까. 대주주 일가의 밥그릇 싸움에 왜 노동자들만 불안해하고 또 희생해야 하냐고 직원들은 묻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김포공항 출입구에 구조조정 반대 팻말이 등장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 조합원들은 시민들에게 인쇄물도 나눠줬습니다. 직원 희생만 강요하는 인력 감축은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대산업개발로의 매각을 앞두고 지난 5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희망퇴직을 접수하자 반발하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된 게 일반직의 책임도 아닌데 왜 이 시기에 회사가 매각되는데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15년 이상 된 직원들을 강제 아닌 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 직원들을 내보내면서도 대주주 주치의 딸과 비서 출신 등을 꿀보직으로 꼽히는 부서로 발령낸 사실까지 알려지며 직원들 반감은 더 커졌습니다. 백 좀 있으면 꿀보직 받는다. 대다수 직원들을 바보로 만든다는 자조 섞인 푸념도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커피店볼 수밖에 없죠. 다들 가고 싶어하는 부서로 가니 괴리감 느낀다. 회사 이렇게 망가졌음에도 직원분들은 한결같이 열심히 일해온 저밖에 없거든요. 기쁨조 논란과 기내식 대란 등으로 드러난 대주주의 전횡이 회사를 팔고 떠나는 순간까지 그치지 않는다는 게 상당수 직원들의 반응입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네, 지난 10년 사이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비만, 수면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이 60세 여성은 건강검진을 받다 유방암을 발견해 조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물이 만져진다던가. 예, 그런 건 못 느꼈어요. 2017년 기준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발병이 많았는데 진단이 늘면서 급증한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10년 새 유방암의 발생률이 가장 의미 있게 변화했습니다. 남성은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많았고 그중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가장 가파르게 변했습니다. 술과 담배, 서구화된 식생활, 여기에 수면 문제가 공통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다리 수술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불면증이 생겨서 잠을 못 잤어요. 코를 본다 하더라고요. 그게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미국 암학회 조사 결과 65세 이하 연령층에서 잠을 6시간보다 적게 자면 7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도가 2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코골이 환자의 유방암 위험도가 20% 높았습니다. 잠을 적게 자면 항암 역할을 하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전립선암과 유방암의 경우 그 상관관계가 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선 자가검진이 중요합니다. 유방뿐만 아니라 겨드랑이까지 같이 봐야 되고요. 단순 저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혈성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의 검진을. 전립선암은 50세부터 해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2015년 원전 수명 연장에 이어 지난해 조기 폐쇄가 결정돼 논란이 일었던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 영구 정지가 확정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참석 위원 7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원전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진 건 고리 1호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KTX 강릉선 탈선 사고는 강릉역 청량신호소에 있던 두 개의 선로 전환기에 처음부터 회선을 반대로 꽂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강릉역 청량신호소의 서울 방향 선로 전환기가 고장났는데도 신호 시스템에는 강릉 차량기지행 선로 전환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표시돼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